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카메라, 이제 이런 이제 카메라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카메라를 안 쓰시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촬영하시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사실 뭐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그 조절할 게 없잖아요. 조절할 게. 그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카메라의 움직임? 그러니까 좀 그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이게 좀 몸을, 그렇죠? 몸을 딱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내가 삼각대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 나머지 뭐 노출이라든지 뭐 초점 이런 거는 다 알아서 맞춰주죠. 화이트 밸런스 다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딴 거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포커스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렌즈의 구경이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여튼 흔들리지 않게 찍는 거, 그리고 또 오스모 같은 그런 어떤 짐벌 장치를 장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알아서 다 그 흔들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삼각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딱 집게로 잡아서 삼각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싸고.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딱 고정시켜가지고 촬영할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시면 되고 마이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마이크로 충분히 다 녹음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지만은 이제 카메라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스마트폰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소리가 되게 적게 들리겠죠. 그리고 좋은 소리가 안 들리고 주변 잡음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스마트폰을 두 대 써야 되나? 스마트폰 한 대는 저 멀리 찍고 가까운데 다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옆에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녹음이 되니까 이 소리는 되게 좋게 녹음되겠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작은 별로 안 좋은 소리로 녹음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좋은 소리로 편집할 때 대체하면 되죠. 대신 이제 여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찍을 때 박수를 딱 찍어주면 박수를 쳐주면은 저쪽 멀리 있는 스마트폰 영상에 딱 이렇게 박수 치는 모양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에는 녹음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사운드가 녹음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하는 순간 딱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그 웨이브폼을 보면은 딱 일자로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웨이브폼 편집할 때 웨이브폼을 딱 보면은 딱 일자로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럼 그거하고 이렇게 쳐지는 영상을 찍은 부분 그것과 두 개를 동기화시키면 돼요. 위치를 맞추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 싱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 모양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동작이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싼 장비 사지 않더라도 충분히 촬영을 잘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이제 좀 좋은 장비를 가지고 또 여러분 학교에도 이제 장비들이 좋은 장비가 많잖아요, 그죠? DSLR도 많고
또 소니 캠코더도 있고, 그래서 학교 장비를 쓴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그 스튜디오 같은 데서 촬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단편 영화를 촬영한다든지,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그 찍고 싶을 때, 제대로 찍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비주얼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찍으면은 포커스가 그게 다 맞잖아요. 모든 게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저 말하는 사람만 저가 그 주인공만 딱 그 포커스가 맞고 뒤에는 이렇게 확 뭉개지게끔 그래서 주인공한테 착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찍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게 찍고 싶을 때가 있겠고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포커스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그 밝기 노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노출을 이제 적절한 노출 그러니까 적정 노출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을 찍게 되면 노출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그 평균적인 노출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그 역광으로 찍힐 때는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대로 찍힌 게 아니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좀 앞으로 기술적으로 개발되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스마트폰이 그냥 평균적인 노출값을 적정 노출값만 잡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밝은 빛이 역광으로 들어오면은 그 밝은 빛은 그냥 아주 밝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적정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리개를 이렇게 일부러 잠궈요. 그래서 빛이 적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빛은 줄어들으니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확 어두워지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떠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평균값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노출 밝기의 평균값을 잡아가지고 평균값으로 그 조리개를 잡거나 조리개를 이제 맞추거나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빛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평균값 정도만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시커멓게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찍게 되면은 밝은 거는 그냥 밝게 나오게끔 하고 얼굴은 적정 노출하게끔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러 그렇게 되면은 조리개를 더 올려야 되겠죠. 조리개를 이제 수동으로 조리개를 더 올려가지고 수동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역광으로 온다 하더라도 얼굴을 밝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 어둡게 떨어지기 때문에 밝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찍는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특정하게 내가 원하는 비주얼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은 내가 저건 어둡게 하고 싶다면 그건 어둡게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밝게 하고 싶으면 밝게 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눈을 찍는데 바깥에 스키장을 찍는데 스키장은 확 밝은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수동으로 이제 그 번지게 확 밝게끔 나가게끔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자동으로 찍게 되면은 이게 색깔을 이렇게 확 밝게 안 찍고 일부러 그거를 또 확 낮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한 밝기의 색깔 그래서 이 마치 스키장이 확 밝은 그런 흰색 분위기가 아니라 좀 우중충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키장은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 카메라는 이제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아주 우리 인류는 카메라가 이제 제가 그 사진이 그 19세기 한 중반쯤에 나왔다고 했었죠, 그죠? 그때 발명됐다고 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사람이 그 실제 이미지를 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시대 뭐 그 정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대신 이제 뭐 렌즈 같은 게 없어서 그러지 이런 건 있었던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인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말은 이제 당연히 이게 라틴어죠. 그리스어죠. 그래서 카메라는 이제 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방이라는 뜻이고 옵스큐라는 어두운 그러니까 암실 어두운 방을 카메라 옵스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방을 카메라 옵스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두운 방에서 구멍을 이렇게 하나 뚫어 놓으면은 거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반대편에 이렇게 상으로 맺혀지는데 거꾸로 반전된 상으로 맺혀지는데 그때 이제 바깥의 풍경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때는 필름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탁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그 이미지에다가 어떤 불투명한, 반투명한 그런 종이 같은 걸 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림을.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고정화되는 것이죠. 그 이미지가. 안 그러면은 이 빛이 또 없어지면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필름 같은 경우는 딱 이게 그 이미지가 필름에 장착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종이로 현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은 이때는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필름의 개발이 일종의 필름이 개발된 것이 사진의 개발이죠. 필름이 발명된 게 사진이 발명된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사진의 원리라는 것들은 카메라 원리는 있었던 것이죠. 어두운 방의 원리,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반대편에 거꾸로 반전의 이미지로 맺힌다, 보인다. 이런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 화가들, 그러니까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화가들은 이렇게 이런 빛의 어떤 빛의 각도와 또 이제 빛을 통해서 그 맺혀진 그런 이미지를 모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 원근법이 적용된 그러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근데 그 카메라는 필름이 개발된 이래로 카메라라는 게 만들어서 요게 이제 필름 카메라예요. 필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이 그리고 이게 어두운 방이죠. 요 카메라는 이 안이 이제 어두운 방이 되는 거예요. 이 안이 시커멓죠. 아무것도 방 안에 빛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요 구멍을 통해서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구멍을 이렇게 닫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 완벽하게 어두운 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빛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빛이 들어가가지고 요게 이게 맺혀야 되는 거죠. 맺히는데 그 맺히는 부분이 이제 필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필름이 감겨요. 그래서 이렇게 탁 치면 이제 촬영이 되죠. 그죠? 촬영이 되면은 이 안에 이제 필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필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필름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필름이 이제 이미 빛에 노출됐기 때문에 요 필름은 이제 이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버리는 거죠. 여튼간에 여기에 필름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그 필름에 딱 정착이 되는 거죠.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라는 거는 이 구멍이 이제 렌즈로 이제 돼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암실이 있는 거죠. 어두운 방. 그리고 이쪽에 필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찍을 때마다 그 필름이 이쪽으로 밀려가면서 한 프레임씩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이걸 돌릴 때마다 얘가 이걸 돌릴 때마다 이제 이게 한 프레임씩 밀려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카메라에 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가 그래도 원래 가끔 간단하죠. 예, 간단한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신 필름 대신 이제 그 CCD라는 어떤 그런 찰상관 그런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자적으로 그 필름이 기록이 되는 이런 형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선은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빛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조리개죠. 그래서 어퍼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눈에 있는 아이리스 홍채처럼 아이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빛을 조절하는 그런 조리개가 이렇게 있어요. 조리개가. 그래서 이제 우선은 들어오는 빛을 조절을 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예, 필름에 노출이 될 때 어느 만큼의 빛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리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조리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리개를 이렇게 하면 최대한 연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리개가 닫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카메라도 보면은 이렇게 조리개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F-스탑이라고 해요. F-스탑. 그래서 이제 그 렌즈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F-스탑. 그래서 이제 그 스탑은 단위는 기본적으로 1.4에서 시작해서 2, 2.8, 4, 5.6, 8, 11, 16. 예. 그리고 22, 그리고 32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16까지 이제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4가 여기서는 이제 제일 많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16은 이제 제일 많이 닫힌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빛이 적게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빛은 이제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낮 이렇게 밝은 바깥에 나가면 이제 굉장히 밝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F16으로 찍을 수도 있고 22로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밝을 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적정 노출이지. 안 그러면은 많이 열어놓으면은 확 이렇게 빛이 너무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과다 노출이 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방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워요. 사실상 바깥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카메라로 제가 이제 노출을 조리기를 몇으로 맞춰놨냐면은 원래 적정 노출은 보니까 2.8 이 정도가 이제 적정 노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개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많이 개방을 해놓으면은 포커스가 또 잘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5.6으로 맞췄어요. 5.6으로.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f-스탑이 5.6 정도고, 대신 이제 셔터 스피드가 일반적으로는 그 60분의 1초 정도인데,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것이 30프레임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30프레임을 찍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2배 정도로 하는데 그냥 30분의 1초로 했어요. 좀 빛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제 움직임이 뭐 이렇게 막 크지도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 정도 셔터 스피드를 좀 낮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하여튼
조리개의 이제 그 특성을 알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스탑을 열어주면은 빛은 두 배로 밝아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스탑이 바뀌면은 빛이 두 배로 적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두 배로 적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숫자는 여기서 2에서 4까지 두 배로 커지지만은 실제 밝기는 4배로 4배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숫자의 어떤 그런 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외워야 돼.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통해서 어떤 카메라는 조리개를 통해서 빛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고 또 빛을 또 조절하는 또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셔터가 이제 카메라 찍을 때 우선은 이게 조리개는 아까 그 검은 방, 어두운 방에 일종의 그런 구멍이죠.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창문의 크기가 이게 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창문 크기가 작으면은 빛이 적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조리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빛을 조절한다고 하면은 셔터 스피드는 그 창문을 열고 있을 때와 닫고 있을 때 대부분 이게 닫고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는데 얘를 딱 누르면은 찰칵하면서 얘가 열렸다가 닫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방인데 어두운 방이었다가 얘가 탁 열렸다가 탁 닫히는 게 이게 이제 셔터예요. 셔터. 그러면은 이게 열리고 닫히는 그 시간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가 얼마나 빠르게 닫고 냐 그게 이제 셔터 스피드죠. 그래서 이제 이 빨리 딱 닫히면은 적은 빛이 들어온 거고 축축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빛이 또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F스탑을 5.6으로 많이 이제 조리개를 닫은 거죠. 닫으면은 이게 적동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원래는 정상이 60분의 1초인데 30분의 1초로 2배로 느리게 한 거죠. 셔터 스피드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제어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조리개를 통해서 창문의 크기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셔터 스피드는 창문을 열어놓는 그 시간, 창문을 열어놓는 시간으로 이제 그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 카메라를 아까 이제 셔터를 이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카메라는 여기에 이제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1000 있으면 1000분의 1 정도 이렇게 1000분의 1 정도로 짧게 닫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30도 있어요. 30. 그러니까 30분의 1초가 되는 거고 또 더 내리면은 1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제 125 정도로 해가지고 아까 이걸 다시 열고 필름이 이렇게 나와버렸죠. 필름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요게 이제 안에 보면은 이게 셔터예요. 셔터. 그래서 이제 그 셔터를 한번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125분의 1초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닫히네요. 이게 그러면은 아유 됐는데 다시 다시 눌러볼게요. 이렇게 125분의 1초 정도로 이렇게 착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더 아주 느리게 이거를 지금
2까지 줄여봤어요. 2까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는 데서 보세요. 예, 칙칙 이렇게 돼요. 칙칙 이렇게 되죠, 그죠? 느리게 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셔터가 열리고 닫히고 뭐 그게 척척 하면서 여기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 필름에 맺히는 시간이 길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빛을 또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셔터 스피드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다음은 이제 그 셔터 스피드에 말고 그 이제 감도라는 게 있어요. 감도. 그걸 이제 그 ISO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아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요즘에는 ISO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ISO의 그 감도에 따라서 또 이 빛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게 그 감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실 필름에서 왔어요. 필름. 여기서도 이 필름도 또 자꾸 열게 되네요. 이 필름 보세요. 이 필름 보면은 이 필름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0으로 되어 있죠. 200. 200. 200이 이제 감도가 200짜리 필름이라는 거예요. 감도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100 이상이 이제 고감도 필름이라고 하고, 100 이상으로 가면 고감도고, 100 이하면은 이제 고저감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감도면은 그만큼 그 적은 빛을 받더라도 빛이 적더라도 노출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충분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적더라도 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빛에 센시티브하다는 거죠. 조금만 빛이라도 그 적정 노출이 나오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고감도 같은 경우는, 필름 같은 경우는, 고감도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빛에서도 적정 노출이 나오긴 하지만은 대신 이렇게 입자가 좀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입자가 좀 커져요. 커지면은 근데 이제 대신 그 저감도, 그러니까 이제 100 이하, 100이나 100 이하 정도, 50 이러면은 이제 빛이 충분해야 돼요. 빛이 적으면은 제대로 이제 잘 안 찍히겠죠. 빛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가서 찍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필름이 야외에서 찍는 필름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0 정도로 나온 거지. 이게 뭐 300, 400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저감도라고 하면은 뭐 50 정도라고 하면은 대신 그 밀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입자가 굉장히 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감도 필름으로 밝은 조명에서 제대로 찍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입자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정밀한 그런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고감도 필름으로 찍게 돼. 고감도 필름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서 찍을 수 있거든요. 고감도 필름을 쓰게 되면 좀 어두운 곳에서 찍어도 적정 노출이 나와요. 그렇지만 입자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필름으로 찍을 때 입자를 막 일부러 크게 하기 위해서 고감도 필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약간의 이제 그 비디오라기보다도 뭔가 이런 그 그림 같은 그런 아주 고감도, 정말 이게 입자가 더 커지면은 약간 이제 그 드가의 그 쉐라가 그린 그 전묘법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의 이미지가 또 나올 수가 있죠.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림 같은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고감도 필름을 또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필름을 안 쓰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로 여러분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CCD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그 이미지를 기록을 아까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또 감도가 있어요. 감도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CCD의 감도죠, 그죠? 그래서 그 CCD의 감도를 높이면은 ISO를 높이면은, 그러니까 100 이상으로 계속 높이다 보면은
좀 어두운 데도 찍어도 적절한 노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어두워서 지금 100이라는 이제 ISO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개방을 해서 조리기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뭐 2까지 개방을 했어요. 그 2까지 개방했는데도 여전히 어두워요. 셔터 스피드도 셔터 스피드 최대한 느리게 했어요. 30분의 1초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카메라가 그 ISO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CCD의 그 센시빌리티를 확 높여가지고 이제 밝게 하는 거죠. 밝게. 그러면 이제 또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밝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빛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필름 또는 그 철상과 CCD의 그 감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필름 찍을 때 필름을 이렇게 여는 경우는 정말 필름을 이렇게 장착하는 때 외에는 열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열었다가는 그 필름이 다 빛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는 이 필름은 못 쓰는 필름이니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여튼간에 다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노출을 제어하는 이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조리기와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그 감도는 그냥 똑같게 한 상태에서, 감도는 똑같다 한 상태에서 조리기와 셔터 스피드의 차이에서 어떤 빛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조리기든 셔터 스피드는 동일한 빛만 들어오면은 사진은 다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조리기를 많이 연 거죠. 그 F2는 많이 최대한 열었어요. 그리고 많이 열었으니까 대신 셔터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게 한 거죠. 2000분의 1초. 요 빛과 2.8과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배로 됐으니까 1000분의 1로 셔터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고, 이거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의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다 똑같은 빛의 양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같은 양의 빛이 들어와요. 노출 값은 똑같아요. 같은 노출 정도인데, 근데 사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밝기는 똑같잖아요. 밝기는 이 사진이랑 똑같은데, 왜냐면 같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진이 다르죠. 이거는 초점이 다 맞은 거고, 얘는 요 꽃에만 초점이, 특히 요 앞에 있는 꽃에만 요 정도 꽃에만 맞고 나머지는 확 다 뭉개졌죠.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한마디로 같은 사진기로 같은 위치에서 찍었는데, 같은 대상을 보고 똑같이 찍었는데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이제 조리개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조리개가 많이 닫혔냐 많이 열렸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이제 조리기가 많이 열린 거냐면은 요거죠. 요게 조리기가 많이 열린 거예요. 요게 이제 F2라고 볼 수 있어요. F2. 조리기가 많이 열려서 열린 상태에서 적정 노출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한 경우.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시켜요. 아마 초점이 특정한 부분만 맞는다는 거죠. 내부 나머지는 다 초점이 안 맞는 걸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많이 닫은 거예요. F11. 한마디로 구멍이 조그만 거죠. 그러면 이제 조리기에 의해서 이 초점의 이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초점은 일종의 초점에 맞는 정도가 이제 초점이 맞는 그 정도를 심도라고 해요. 초점에 딱 맞는 위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 눈은
어느 정도 그 초점이 맞으면은 그게 맞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청량원이라고 해요. 그 혼동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 물리적으로 초점이 안 맞는 부분도 초점이 맞았다 느껴지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그런 범위 전체 범위를 우리 눈은 그 정도까지 범위를 이제 초점이 맞는 범위로 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도가 초점이 맞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 초점이 안 맞는 걸로 되고 그 앞에서도 안 맞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초점이 맞는 범위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맞는 건 물리적으로 정확히 맞는 건 딱 요 정도밖에 없지만은 나머지는 그야말로 여기 청량을 볼 때 끝에 여기 딱 맺히는 하나의 점, 요 부분이 명확하게 초점이 맞는 부분이라면은 요 앞에는 한마디로 알갱이가 이렇게 좀 크지만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초점이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혼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클 오버 컨퓨전, 혼동된 그 동그라미, 그 정도 동그라미 정도면은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눈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범위까지를 우리는 심도라고 해요. depth of field, 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도가 심도가 깊을수록 초점이 다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심도가 되게 얕으면은 딱 어느 부분만 심도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요 사진, 요거는, 심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만약 심도가 맞는 부분이, 만약 여기가 정확히 심도가, 원래 물리적으로 여기가 정확히 심도가 맞는 부분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도 그 우리 눈에는 심도가 그러니까 초점이 대충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남원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도가 깊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정확하게 그야말로 여기 요 부분만 정확히 맞는 부분, 그러니까 그 맞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범위가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확 뭉개진다는 거죠.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심도를 알았어요. 심도를 알았는데 그러면 심도를 높이는 방법은 우선은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리개를 많이 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광 렌즈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관광 렌즈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심도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그 심도를 이제 데스 필드를 초점을 그 심도를 얕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쉐로 데스 필드 얕게 하는 거는 거꾸로죠. 그러니까 피사체도 가까이 갈수록 이 심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관광 렌즈가 아니라 망원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 조리개를 많이 이제 닫는 게 아니라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걸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조리개가 보세요. 이게 많이 닫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닫히게 되면은 이 구멍, 이 이미지가 맺혀지는 원이 되게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되게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가 조그마할수록 우리 눈에는 초점이 맞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조리개가 많이 닫힐수록 초점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리개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범위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렌즈 역시 조리개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구경, 이 렌즈의 구경, 제가 이제 렌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렌즈죠. 요게 렌즈인데, 이 렌즈, 요 렌즈의 요 구경 자체가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원이 작죠. 작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초점이 웬만하면 다 맞죠. 거의 다 맞죠, 그죠? 워낙에 조그마니까. 근데 얘는 이제 궁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얘가 제가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 안에 이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2예요, 2. 엄청나게 열린 거죠. 그리고 쭉 닫아두면은 이거는 지금 16이에요, 16. 16이고 요거는 2고 16. 요 차이가 물리적으로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조리가 2.8이면은 보세요. 이게 초점이 맞는 부분이 심도가 되게 얕죠. 그리고 이게 커질수록 지금 32, 이게 f32까지 이제 있는 카메라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카메라는 많이 조일 수 있는 카메라는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초점이 맞아요. 그리고 요 밑에 사진은 조리개가 8이에요. 8 똑같아요. 셔터 스피드 160분의 1초 똑같죠. ISO 100 똑같아요. 근데 단지 거리가 얘는 5피트, 얘는 3피트, 얘는 1.5피트.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초점이 보세요. 뒤에가 심도가 많이 얕죠. 그래서 많이 뭉개져 있죠. 그 심도가 초점이 맞는 부분이 적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모든 게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모든 건 같은 상황이라도 카메라가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도가 또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빛이 조절된다고 했는데 그 또 셔터 스피드 조리개는 이제 그런 초점을 심도를 이제 결정을 하죠. 조리개가 주로 이제 심도를 많이 결정하죠. 물론 이제 그런 그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나중에 금방 배울 거지만 초점 거리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기지만은 어쨌든 셔터 스피드도 단지 밝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또 조절하는 게 있어요.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그 정상보다 느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이라는 거는 보통 제가 말하는 정상은 이제 동영상을 말합니다. 동영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초당 30 프레임이 그 움직이는 초당 30프레임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정상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예요. 그리고 이제 필름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는 초당 24개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나가요. 그럼 1초에 24개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2배, 50분의 1초. 그렇게 이제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48분의 1초지만 48분의 1초가 보통 카메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분의 1초로 보통 맞춥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셔터 스피드인데 그것보다 동영상을 찍을 때 그것보다 이제 더 느리게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 약간 번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찍을 때 그 셔터 스피드가 꽤 많이 느리게 되면은 철컥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철컥하는 순간 이미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철컥할 때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지는 거죠. 근데 철컥하는 게 정말 그 2000분의 1초 정도로 착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아무리 이게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새도 굉장히 빠르게 셔터 스피드 빠르게 하면은 딱 정지된 있는 이미지로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셔터 스피드가 철컥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리다 하면은 철컥한 사이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번지면서 이미지가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지지 않고 아주 선명한 또 정지된 이미지, 그야말로 그 순간이 탁 정지된 이미지를 찍으려면은 셔터 스피드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예, 빨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액션 영화 같은 경우, 아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탁 정지시키려면은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부러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있으면 더 약간 이 느낌이 뭔가 이렇게 움직임의 느낌이 더 멋질 수가 있고, 그 동작의 그런 움직인다는 그런 생동하는 느낌이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일부러 느리게 해서 찍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 번지는 거에 싫은 사람, 번지는 게 싫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이제 높이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높이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의 어떤 그 정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셔터 스피드를 고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진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많이 바꾸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정상 속도로 그냥 갑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 바로 반대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정밀한 이미지 있잖아요. 막 빠른 움직임, 예를 들어 이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찰 때 그때 굉장히 빠르게 팍 차잖아요, 그죠? 예. 그 빠른 거를 세밀하게 동작 하나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 수로 그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촬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영화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초당 30프레임을 찍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90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뭐 160으로 찍거나 심지어는 뭐 360, 뭐 500, 600 그 정도로, 예를 들어 초당 600 이상의 프레임을 찍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1초 딱 지나가는데 600개 이상의 프레임이 확 찍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그 순간을 그 정밀한 순간으로 쪼개는 거죠. 예. 한마디로 1초를 24개를 쪼갤 거냐, 1초를 600개를 쪼갤 거냐, 아니면 2000개를 쪼갤 거냐. 그럼 2000개를 쪼개면은 더 시간이 정밀하게 쪼개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을 더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정밀하게.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정밀하게 보는 걸 똑같이 1초를 확 보여주면은 물론 눈에 보일 때 굉장히 세밀하게 보이겠지만은 이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분의 1초 초당 이제 90분의 1초를 찍고 초당 90프레임 90프레임으로 찍은 다음에 그걸 실제 돌릴 때는 30프레임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2000 프레임을 찍었다고 하면은 그 슬로우 비디오가 엄청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1초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보고 싶을 때는 고속 촬영을 한 다음에 정상 속도로 보여주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셔터 스피드를 바꿔서 뭔가 이렇게 정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프레임 수를 이렇게 고속 촬영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별로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50분의 1초, 비디오 같은 경우는 60분의 1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초점거리가 또 중요해요. 초점거리면 이제 아까 초점하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초점하고 초점거리하고 많이 달라요. 초점거리는 이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뭐냐면은 렌즈에서부터 CCD가 있는 그 찰상관이 있는 이미지가 맺히는
그 부분. 이게 필름 카메라를 볼 때는 필름이 있는 그 위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렌즈로부터 찰상관 CCD 또는 필름이 있는 위치의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관으로 볼 때는 요 지금 렌즈로부터 아까 보였죠? 아까 필름이 있는 위치. 그 필름이 있는 위치가 대충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가 초점거리예요. 요 정도. 예. 근데 이제 이 렌즈가 굉장히 크면은 또 초점거리가 또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초점거리에 따라서 또 그 사진은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영상은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렌즈가 요 렌즈 50mm 렌즈예요. 50mm. 50mm면은 이제 50mm라 써 있죠. 50mm. 50mm면은 50mm면은 5cm죠. 그러니까 이제 초점거리가 5cm라는 거예요. 5cm. 5cm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초점거리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렌즈를 이제 단렌즈라고 하고 이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는 렌즈를 줌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50mm 렌즈고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제 줌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18부터 55까지 10에서 24까지 16에서 55까지 50에서 140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렌즈가 50mm 초점거리가 50mm부터 시작해서 140까지 그러니까 14cm죠. 14cm까지 초점거리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줌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단렌즈 중에서 이렇게 요런 렌즈를 단렌즈 중에서 이렇게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해요. 표준 렌즈. 그리고 50mm보다 더 그 초점거리가 얇은 거. 그러니까 지금 27 이게 더 얇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광각 렌즈라고 해요. 광각. 그리고 50mm보다 더 넓은 거. 만약 140짜리가 줌 렌즈가 아니라 망원 렌즈라는 게 있어요. 망원 렌즈. 그것도 이제 아예 초점거리를 안 바꾸고 딱 초점거리 긴 그런 걸로 고정되어 있는 렌즈. 그래서 어떤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를 단렌즈라고 하고 프라임 렌즈. 그리고 이제 초점거리가 이동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줌 렌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초점거리에 따라서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50mm가 이제 표준 렌즈라고 했고 24는 이제 광각이죠. 100은 50보다 넓으니까 이제 망원 렌즈. 그러니까 이제 흑각 렌즈죠. 광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각도가 다른 각이 붙었잖아요. 광각은 그야말로 이 보는 시각의 각도가 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24는 광각이니까 이게 넓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넓어요. 그죠? 56은 인간이 보는 눈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보는 화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이 렌즈를 가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로 찍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촬영할 때 굉장히 좁은 방을 촬영할 경우 좁은 방을 촬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좁은 방이 좀 이렇게 넓게 보이고 사람들도 또 웬만큼 좀 보이게 하려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 차야주 홈즈 같은 프로그램 이게 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을 좀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써요. 그래서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 그 집안이 훨씬 좀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그 화각보다 넓기 때문에 좀 넓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 협각 그러니까 이제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는 그 화각보다 더 좁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좁죠. 요게 이제 사람이 보는 그 정도의 화각이라면은 얘는 넓고 얘는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좁으면은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은 그 멀리 있는 거를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망원 렌즈는 이제 굉장히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줌 렌즈 같은 경우는 광각에서 표준으로 갔다가 망원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줌인 하면은 그 줌 렌즈는 이제 망원 렌즈가 된 거고, 완전히 줌 아웃 하면은 광학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렌즈에 따라서 물론 또 다 다르지만은, 줌 렌즈는 또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그냥 50mm 렌즈부터, 50부터, 아까 같은 50부터 이제, 그 140까지면은 일종의 표준에서부터 망원이죠. 그죠? 예, 어떤 거는 뭐 24에서 100이라면은 광각에서 표준, 망원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줌 렌즈에 따라도 달라요. 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망원으로 찍게 되면은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보게끔 하는 거고, 이제 광각으로 찍게 되면은 그 주변을 더 넓게 보는 거죠. 넓게 보는 거고, 이제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인데 또 다른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게 50mm가 이제 표준, 이게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의 크기, 얼굴 크기 똑같은데, 이제 이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가 다르죠. 그래서 50mm 렌즈는 지금 표준 렌즈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이 정도 거리도 찍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50mm 렌즈로 이 정도 크기로, 이 정도 크기는 클로즈업이잖아요. 클로즈업을 찍으려면은 50mm 표준 렌즈로서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하고 비슷하니까 이 정도로 바라보려면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그 정도로, 우리 클로즈업 정도로 가깝게 보려면은 가깝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는 어떤 거리냐면은 이제 거의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긴밀한 관계, 그런 거리죠. 가깝게 다가가는 거리죠. 그죠? 예. 여튼. 근데 이제 망원 렌즈로 찍게 되면은 저기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크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클로즈업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예.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각 같은 경우는 더 다가가야 돼요. 더 가깝게 다가가야 돼요. 더 가깝게 다가가야지 이 정도 클로즈업이 찍히는데, 대신 클로즈업 찍으면서 보세요. 이 광각과 표준 렌즈의 차이를 보세요. 요게 이제 16mm 광각이고 요거는 50mm 표준인데, 보시게 되면은 공간이 훨씬 이게 넓어 보이죠.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사실 이렇게 가깝게 가면은 이 사람하고 요 정도 그 공간밖에 안 보일 텐데, 광각은 우리 눈보다 더 넓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요것도, 이것도 지금 16mm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더 멀리 떨어졌겠죠. 요거는 클로즈업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바스트 샷 정도로 찍었죠. 좀 더 뒤에서 찍었겠죠. 예. 그러면 이걸 찍었을 때는 여튼간에 공간이 저 멀리 이 건물까지 다 보인다고 하면은 50mm로 찍으면 안 보이죠. 그리고 200mm로 찍으면은 더더욱도 안 보이는데, 또 하나 또 차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화각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 포커스, 아까 초점의 심도도 차이가 나요. 그 심도가 이렇게 광각일수록 심도가 깊어져요. 예. 그래서 광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는, 너무 다가가면 심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보세요.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심도가 굉장히 깊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가가면은 광각이라도 심도가 떨어지지만은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적절한 거리죠. 예. 광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심도가 깊죠. 그죠? 근데 같은 그 위치, 거리에서 찍었지만은 이 50mm 렌즈로 찍었을 때는, 여튼간에 표준 렌즈로 찍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심도가 좀 떨어지고, 200mm로 찍으면 심도가 더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초점거리가, 그죠? 초점거리가 이렇게 짧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광각이 될수록 이 심도가 높아지고, 초점거리가 길수록, 그러니까 망원이 될수록 심도는 얕아진다. 그게 그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이미지의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은, 망원으로 찍었을 때 이 좀 더 이미지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돼요. 조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가
그 피사체 간의 어떤 거리가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200mm를 찍은 것과 16mm를 찍은 것 하면은 벌써 이 얼굴이 다르죠. 얼굴이. 얼굴이 그럼 코하고 눈 간의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각 같은 경우는 그 거리를 더 과장을 시켜요. 과장을. 그리고 또 이게 협광 렌즈,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거리를 더 그 밀도를 더 줄여요.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조밀하게 보여요. 조밀하게. 그래서 이거는 그 밀도가 되게 넓게 보이고, 그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표준 렌즈는 우리 눈에서 보는 거고,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 이 얼굴은 이 얼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얼굴은 이 얼굴인데, 광각으로 찍으면은 약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고, 협각으로 찍으면, 망원렌즈로 보면은 실제 얼굴보다 좀 더 조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조망많고, 좀 더 이렇게 얼굴, 눈, 코, 입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이뻐 보이죠. 보통 그래서 이제 배우들을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여배우를 굉장히 이쁘게 찍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쁘게 찍는다는 거는 얼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망만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그런 얼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만 확 좀 강조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뒤에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망원 렌즈를 찍으면 포커스를 날리기가 쉬워요. 굉장히 밝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조리개를 이제 좀 조리개를 밝기 때문에 조리개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더라도 협광 렌즈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이렇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인공만 확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미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선은 이런 조밀도의 차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에어쇼 할 때 비행기가 눈으로 볼 때는 아마 안 그랬을 텐데 TV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줘요. 찍은 걸 보여주면은 마치 비행기가 막 부딪힐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죠. 부딪힐 것처럼 날아가면 안 부딪히면서 쓱 지나가죠. 그죠? 근데 그건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꽤 넓은 거리에서 지나가지만은 광각 렌즈가 아니라 망원 렌즈를 찍었을 때는 그 거리가 이렇게 실제보다 왜곡되게 더 가깝게 보고 밀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가깝게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부딪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깝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넓게 떨어져서 비행기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인파를 좀 과장하려고 실제 인파는 사람들의 거리는 한 30cm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1m 정도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리에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군중이 모여져 있을 때 저 멀리서 망원 렌즈를 찍게 되면은 마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조밀조밀하게 빽빽한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요. 그러면 이제 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이런 느낌도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망원 렌즈로 찍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리를 과장을 하는 거죠. 더 조밀조밀하고 좁게 보이려면은 협광 렌즈, 망원 렌즈를 쓰는 거고 그 거리를 널찍널찍하게 가까이 있더라도 널찍널찍하게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있더라도 마치 여유 있게 보이게 하려면은 망원 렌즈가 아니라 당연히 망원 렌즈 찍으면 안 되고 광각 렌즈를 찍게 되면은 좀 여유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죠.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단 렌즈 그리고 이게 이제 줌 렌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50mm 표준 렌즈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광각 24부터 70mm 망원까지 초점거리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줌 렌즈죠. 그럼 당연하게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초점거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굳이 왜 이렇게 단 렌즈를 50mm 또 24mm 또 70mm 이렇게 여러 가지 렌즈를 바꿔 껴면서 촬영을 하냐 이제
불편하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편리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렌즈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줌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줌 렌즈로 50mm 찍는 것보다 이 50mm 렌즈로 찍는 것이 훨씬 더 빛이 더 제대로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 통과하는 렌즈가 통과하는 길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과하는 길이 짧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단렌즈가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출이 아까 노출은 이제 빛의 정도에 따라서 얼만큼 보통 적정 노출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얼굴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하얗게 바라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어둡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적정한 노출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출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노출을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할 때 그냥 자동으로 노출을 해놓고 찍으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가끔 가다가 카메라는 뭘 찍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피부 색깔이 짙은 사람을 찍는 건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 밝은 사람을 찍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날씨에 만약 이 날씨 밝은 낮에 이렇게 어두운 피부의 사람을 찍을 때와 이게 밝은 피부의 사람을 찍을 때 이게 어두운 사람 피부는 또 어둡게 나와야 되는 거고 밝은 피부의 사람은 밝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이 기본적으로 반사식 그 노출계를 가지고 있어요. 반사식. 반사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빛이 반사돼서 들어왔을 때 그 빛의 정도에 따라서 노출을 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지금 실제로는 이 반사식이 아니라 입사식이라고 요게 이제 요게 이 안에 반사식 노출기가 들어있고 얘는 입사식이에요. 입사식은 이제 반사하지 않고 그대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입사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빛이 만약 얘가 이제 사람이라고 저를 찍는다고 하면은 저한테 빛이 들어오는 거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얘가 알려줘요. 얘가 적절한 노출이 2.8이다, 2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2에 놓고 찍으면 되는 거죠. 2에 놓고 찍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찍게 되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깥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찍었다면은 한 10일 정도 나올 수 있어. 10일 노출이 조리기를 한 10일 그러니까 11일 정도로 이제 다지라는 거죠. 실내에서 아까 2 나왔을 때는 조리기를 열라는 이야기고 10일 나왔으면 조리기를 다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 빛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닦고 찍으면은 얘는 원래 검은 색깔 피부로 나오는 거고 얘는 그대로 같은 원래 우리가 눈에 보듯이 그렇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입사식이 아니고 그냥 반사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카메라로 그냥 찍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운 얼굴 같은 경우는 반사됐을 때 10일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실제 11회 정도의 빛이 오고 있지만은 얘는 반사되는 빛은 아무래도 적게 반사될 거 아니에요. 빛이. 그죠? 적게 빛의 양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이 밝은 색깔 얼굴보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빛이 적게 오기 때문에 적은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둡구나. 그래서 카메라가 조리개를 열어요. 그러면은 10일인데 얘가 8 정도 아니면 이제 5.6 한 두 스톱 정도로 더 열 수가 있어요. 그럼 5.6 정도로 얘가 연다는 거죠. 그럼 5.6도 열고 찍으면은 얘는 원래 피부가 검게 나와야 되는데 피부가 검게 안 나오고 이렇게 번지듯이 빛이 번지듯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검은 얼굴이 검은 얼굴처럼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원래 피부 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예, 보정. 왜냐면 이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는 게 어두운 걸 찍는 건지 밝은 걸 찍는지 몰라요, 얘는. 예,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어둡게 나오게 하고 밝은 거를 밝게 나오게끔 하려면은 이제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방법은 카메라에 보면은 이제 보정해주는 여기 이제 보정해주는 이제 이 카메라는 지금 보정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 요즘 카메라는 이제 보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이 상태 10일이어서 10일인데 5.6으로 얘가 조리개를 열었어요. 그죠? 네, 열었으면은 정상적으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6으로 하지 말고 더 닫아라. 그러면 두 단계를 닫는 거죠. 네, 두 단계를 닫으면은 -2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단계로 이제 어둡게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원래 그 5.6이 아니라 11로 이제 닫게끔 된 거죠. 결과적으로 닫게 된 거죠. 두 단계를 마이너스 했으니까 보정이 된 거예요. 보정. 그러면 이제 원래 얼굴 색깔대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좀 어렵게 여러분 느낄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직접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동 카메라 있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제가 이제 직접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가 얼만큼 똑똑하지 않은지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밝기를 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제 얼굴에 크게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제 얼굴이 좀 어두워졌죠. 많이 어두워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카메라가 지금 조리개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조리개는 5.6으로 고정해 놨지만은 셔터 스피드하고 아까 ISO는 자동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 카메라는 여튼간에 그 적정 노출을 잡기 위해서 빛이 여기서 지금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빛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리개를 닫아야지 하고 지금 닫은 거예요. 닫았어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닫으니까 제 얼굴이 지금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원래는 얘는 그냥 밝은 대로 놔둬야 되는데 얘가 너무 밝으니까 적절하게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와 똑같죠. 아까 제가 역광이 있을 때 그 역광이라는 거는 빛이기 때문에 그냥 밝게 놔둬야 되는데 그 빛까지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시커멓게 나올 수밖에 없죠. 확 줄이니까. 그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몰라요. 어느 게 사람이고 어느 게 뭐 이렇게 그 빛인지 또 밝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평균해 가지고 적정 노출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빛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리개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좀 밝아 보였죠? 차이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저도 조리개를 잘 안 보이는데 조리개가 움직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조리개, 자동 노출은 이제 가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중요한 그 개념이 이제 색온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색온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면 역시 색온도도 다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동 카메라 찍을 때 그리고 또 카메라를 여러 대 동시에 찍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멀티 카메라로 찍을 때 있죠. 여러 대 카메라 찍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려면은 그 여러 대 카메라에 있는 영상들이 색깔이 다 맞아야 되는데 색깔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색온도를 잘 못 맞추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은 흰색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 눈은 다 흰색으로 보지만은
카메라는 뭐가 흰색인지 모르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는 빛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뭐 저녁이든 낮이든 크게 상관없이 흰색 종이를 흰색으로 보는데 카메라는 빛에 따라서 흰색을 어떤 대낮 같은 경우는 빛에 따라서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흰색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 저녁에 뭐 백열등 밑에 있을 때는 흰색 종이를 약간 노란색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빛에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은 빛은 기본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빛, 그래서 가시광선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그래서 이제 이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400나노미터 정도와 700나노미터가 있다면은 이 사이에 색이 보이는데 이거보다 적거나 파장이 이거보다 길게 되면은 이제 안 보여요, 눈에.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파장 범위 내에서 이런 파장이 좀 400 정도로 짧거나 700 정도로 400보다 좀 그 파장이 길 때 길수록 푸른색 계통이고 짧을수록 길수록 붉은색 계통이고 짧을수록 푸른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긴 파장의 빛을 우리는 긴 파장의 빛을 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노을이죠. 노을은 긴 파장의 빛을 주로 보는 거예요. 긴 파장은 붉은색 계통이니까. 뭐 짧은 파장을 왜 못 보냐면은 짧은 파장하고 긴 파장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은 이제 흰색으로 보일 텐데 긴 파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주로 붉은색 계통만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노을 같은 경우는 지구가 해를 비스듬하게 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받게 되면은 이 대기층을 길게 받게 돼요. 원래 대기층이 이게 얇게 됐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얇았는데 이렇게 가면은 비스듬해지면서 대기층이 이게 두터워져요. 그러니까 두터운 대기층을 지나가면서 짧은 파장은 사라지게 되고 긴 파장이 통과되면서 긴 파장을 주로 보기 때문에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여튼간에 빛은 여튼간에 그 파장에 따라 색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바깥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빛을 우리가 영상에서 단위로 이 파장에 따라 단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빛은 영상에서는 어떤 단위로 나오냐면은 켈빈도라고 해가지고 온도, 색온도 그야말로 온도로 나눠져요. 켈빈 온도, 켈빈이 사람이 이제 측정하는 온도인데 그 검은색 막대기를 이제 가열했을 때 그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색깔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200도, 켈빈 온도 3200도 정도면은 약간 따뜻한 색깔이고 이게 5500도, 700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차가운 색깔, 푸른 색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켈빈 온도에 따라서 색 온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백열등이 있고 텅스텐이 있고 일광이 있어요. 그리고 형광등이 있어요. 그러면 텅스텐 정도 보통 일광은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보는 우리 햇빛을 말해요. 햇빛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500도 이 정도고 형광등은 그거보다 높죠. 한 7000도 된다면은 우리가 텅스텐 등은 어떤 등을 보통 말하냐면은 백열등은 우리가 집에서 키는 백열등이라고 하면은 텅스텐은 영화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러한 등을 말해요. 실내에서 쓰는 등. 그래서 텅스텐 조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텅스텐 조명은 3200도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명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면 이제 촬영을 할 때 색깔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일정한 색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색온도를 가지고 있는 조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조명기가 텅스텐 조명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HMI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라이트, 일광에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5,500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텅스텐 조명을 쓰게 되는 경우는 색온도를 그러면은 텅스텐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텅스텐 조명이 3200도이기 때문에 그 색온도도 카메라에 색온도가 있어요. 색온도를 3200도에 맞춰놓아요. 그러면은 이제 흰색 종이가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5,500도거든요. 바깥에 나갔을 때 5,500도이기 때문에 온도를 바꾸는 거죠. 5,500도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텅스텐, 일광, 형광등, 백열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영화 촬영하는 텅스텐 조명 밑에서는 텅스텐 조명으로 프리셋을 맞추면 되는 거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일광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일광일 때도 그 바깥에서도 일광이 보통 5,500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구름이 있게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려면은 그 흰색 종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정확하게 그 온도를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그 온도에 맞는 색깔로 이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흰색을 그 프레임 안에 갖다 놓고 그거를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화이트 밸런스 딱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동 카메라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촬영을 할 때 그냥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썼을 때 색깔이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포스트 프로덕션 편집을 할 때 그 색깔을 흰색을 흰색으로 제대로 보이게끔 그 기준점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할 때 촬영하기 바로 전에 그 흰색 종이를 한번 촬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든지 아니면 흰색 종이를 촬영을 하고 찍든지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기준점이 있으니까 저게 흰색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또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요 개념도 여전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프로들이 하는 그런 영상 작업에 있어서는 이 색온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튼간에 빛은 온도가 있다는 걸 알면 되고 카메라는 그 온도를 우리 인간 눈은 주관적으로 대충 하면은 흰색은 흰색으로 보지만은 카메라는 그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광원에 따라서 색깔이 팍팍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광원이 무슨 광원인지 카메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텅스텐 밑에서 촬영할 때는 텅스텐을 가르쳐주고 바깥에서 촬영하면 일광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동으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다 괜찮다면은 오토로 놓고 찍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토 놓고 찍었을 때 문제 생기면은 다시 그 고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토 놓고 찍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흰색 종이를 한번 찍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그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만 편집할 때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가 흰색이라는 거를 기계에다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편집기한테 알려거나 둘 중에 한 명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흰색을 찍어놔야 돼요. 촬영할 때 흰색을 찍으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흰색을 찍은 다음에 편집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뭐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하거나 프리셋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그런 색온도는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중에서 이제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게인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캠코더에는 개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적으로 이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ISO하고 또 달라요. ISO하고 다르게 ISO는 감도라고 하면은 얘는 CCD의 감도라고 하면 얘는 그냥 전자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입자를 키우거나 강제적으로 밝게 만들기 때문에 얘를 좀 많이 올리게 되면 노이즈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개인을 통해서 캠코더 같은 경우는 개인을 통해 가지고 밝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약간만 조절할 수 있는 거겠죠. 너무 많이 올리면 노이즈가 생기니까. 아까 이거 셔터 스피드는 이게 있죠. 정상 속도는 초당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60분의 1초, 24프레임 같은 경우는 50분의 1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동영상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는 뭐 굳이 바꿀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다가 정해놓고 찍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상 속도보다 느리면은 번지거나 빠르면은 좀 선명하게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의외로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마이크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카메라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 촬영의 요령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게요. 하여튼 촬영을 여러분 이제 할 때 이 수동 카메라를 안 쓰고 이제 자동 카메라를 쓴다거나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수동 카메라를 쓴다 하더라도 모든 걸 자동 기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놓고 찍거든요. 어떻게 찍을 때 무엇보다 삼각대가 되게 중요해요. 예, 삼각대를 꼭 써라. 예, 여러분 삼각대를 안 쓰게 되면은 흔들려요. 어떤 식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쓰는 게 낫겠고 나중에 편집을 할 때도 뭔가 역동적으로 편집을 잘 하려면은 마음대로 편집하려면은 안정된 샷이 필요해요. 그래서 삼각대를 써야 하는 거. 그리고 삼각대 썼을 때는 수평을 맞춰줘야 돼요. 예, 수평을. 그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삼각대가 없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고 찍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안정되게 찍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카메라가 줌인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만 줌렌즈가 있을 때는 줌인 되면은 이게 망원 렌즈잖아요. 망원 렌즈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 이게 잘 흔들려요. 이렇게 이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는 다 포착을 할 정도로 흔들려요. 그래서 줌인 해서 찍으면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줌아웃 해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흔들림이 많이 적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줌아웃 해서 약간 이제 광각 형태로 찍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 또 광각으로 특히 또 이렇게 움직임 낮에 많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걸 찍을 때는 이 거리에 따라서 포커스가 신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날씨에 좋은 날씨에는 포커스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경이 큰 렌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찍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찍을 때는 이렇게 포커스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좀 포커스 신경 안 쓰고 찍어도 이렇게 구경이 큰 카메라로 찍을 때는 포커스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찍을 때는 더더구나 렌즈를 포커스를 잘 안 나가게 하려면은 심도가 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도가 깊게 하려면은 여튼간에 광각 렌즈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조리개를 많이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포커스가 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으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줌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그 직접 가까이 가서 찍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찍게 되면은 광각 렌즈로 찍게 되면 얼굴이 좀 왜곡이 되니까 이제 또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줌을 당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줌을 당기는 경우는 삼각대가 있을 때 줌을 당겨서 찍으면서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 포커스가 딴 거는 확 나가고 그 사람만 포커스가 들어가고 또 그 사람 얼굴을 좀 오밀조밀하게 이쁘게 찍을 때는 줌에서 찍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움직일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찍고 싶은 것만 찍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샷을 찍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공간의 전체를 다 찍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찍을 때도 전체 몸을 전체 다 찍고, 또 필요할 때 바스트도 찍고 클로즈업도 찍고, 이게 다양하게 찍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메라 여러 대가 있으면은 동시에 다양하게 찍을 텐데,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뭐 인터뷰를 찍는다면은 인터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하는 거죠. 똑같은 걸 NG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 찍을 때는 전체 샷으로 찍고, 두 번 찍을 때는 바스트로 찍고, 세 번 찍을 때는 클로즈업을 찍고, 그렇게 다양하게 찍어주면은 편집할 때 좀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요것도 여러분에게, 만약 이거를 아까 뭐 포커스하고 이런 걸 잘 안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 카메라 한 대로 찍기 때문에, 여튼간에 프레임의 그 샷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두 대로 하면은, 한 대가 더 있다고 하면은, 다른 카메라는 얘를 클로즈업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디테일하게 만약 편집할 때 얘만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카메라 두 대가 아니고 한 대밖에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제가 끊고 다 찍은 다음에 얘만 한 번 더 찍어주면 돼요. 제가 한번 대신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열고 얘를 보여주고, 대신 그때 찍을 때는 얘를 클로즈업으로 찍어주는 거죠. 한 번 더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할 때 클로즈업을 찍어준 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영화는 그렇게 카메라 한 대로 찍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샷을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찍습니다. 여러 번 찍는 것이고, 방송은 생방송 같은 경우, 특히 생방송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여러 대 놓고 찍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실시간적으로 커팅을 하죠. 스위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튼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대 카메라로 찍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 카메라로 찍을 때 어떤 거를 찍을 때는 다양하게 찍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찍고 싶을 때 그거를 찍을 때 앞뒤로 여유 있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움직임을 찍을 때거나 누군가 말할 걸 찍을 때거나 하여튼 그럴 때 딱 필요한 것부터 탁 찍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여유 있게 앞에서 한 3초 정도 여유 있게 찍고, 끝나고도 3초 내가 딱 요만큼 여기서 딱 끊으면 되겠다고 딱 생각할 때 끊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한 3초 지나서 딱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 여유 공간이 있어. 앞뒤로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찍을 때 앞뒤로 여유 있게 찍어달라는 거, 알겠죠? 한 3초 정도. 그러면 이제 하여튼 편집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까지 있다가 탁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되게 답답합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앞뒤로 여유를 두고 촬영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하여튼 촬영 카메라 에 대해서만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마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